지금부터는 이제 노동법 지난번에 다 못했던 거를 이어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설명드릴 게 일하다가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물론 나는 굉장히 안 다칠 것 같지만 뭐 커피숍에서 일하다가 뜨거운 물을 손에다 뭐 어떻게 닿는다든지 또는 뭐 발에 흘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다 다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도 해주고 급여도 지급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말씀 이제 드리는 것처럼 사회보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막 사보험처럼 막 깐깐하지 않아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컨대 자동차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막 보험회사들이 막 와가지고 너가 잘못 얼마 있고 너가 얼마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보험 처리를 해주죠. 근데 그러니까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날 뭐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잠을 너무 늦게 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잔 상태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들다가 내가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 있는 경우라도 산재보험은 그거랑 무관하게 100% 급여도 주고 치료도 해줍니다. 다쳤다, 내가 일하다가 다쳤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무조건 산재보험을 이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뭐 알바생은 안 돼, 그러니까 정규직만 돼, 또는 뭐 청소년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산재보험은 연령, 국적,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 적용이 되고요. 학생인지 정규직인지 상관없이 다 모두가 다 적용이 됩니다. 네, 일하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일하다 다쳐가지고 알아봤더니 산재보험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대요. 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야 그게 뭐냐? 이렇게 나한테 대묻는 거죠.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거에 대한 가입도 안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산재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장님이 지금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즉시 산재보험 처리는 일단 받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밀렸던 보험료와 또 일정한 금액 이제 급여 징수금이 이제 사장님이 내시면 되는 거고 나는 산재 처리가 그대로 가능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알바 중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컨대 이제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일을 합니다. 커피숍에서 일을 하다가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았어요. 그래서 발에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그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발에 이제 화상을 입었다 하면은 관리자가 됐건 동료가 됐건 일단 누굴 부르세요. 야 빨리 와봐 이렇게 일단 부르세요. 또는 매니저님 잠깐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의 발의 상태를 이제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나 지금 이렇게 일하다가 뜨거운 물 커피를 만들다가 뜨거운 물을 실수로 발에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나 지금 발이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있으면 응급조치를 하고 저 병원 좀 갔다 올게요 라고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서는 이제 의사나 간호사한테 저 산재보험 처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간호사나 또는 의사가 도와줍니다. 보면은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작성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 번도 작성을 안 해본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이걸 이제 쉽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다 이제 얘기를 하면은 원무과에서 좀 알아서 작성을 해줍니다.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서명을 하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가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무조건 다치면 사람을 먼저 부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너가 진짜 일하다가 다쳤는지를 누군가는 이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 동료가 됐건 또는 이제 매니저, 그러니까 관리자가 됐건 얘가 일하다 다쳤구나 그 현장에서 바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그게 나 혼자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웃길 수도 있지만 뭐 나 혼자서 일하다가 뭐 넘어졌다라고 할 때 좀 웃길 수도 있지만 핸드폰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핸드폰으로 내 사진을 찍는 게 좀 나 혼자 넘어져서 아픈데 사진 찍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사진을 찍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내가 일하다가 넘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공단에서 너가 진짜 일하다가 넘어진 게 맞니? 라는 걸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거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진이라든지 동료 근로자를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바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치지 않도록 안전교육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안전하게 뭐 뜨거운 물을 많이 만진다 그러면은 화상 방지하는 장갑을 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안전 장비들이 있으면 되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다쳤을 경우에는 이러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내 폭력과 성희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폭력은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폭행이라는 것이 꼭 막 이렇게 때리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폭행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는 거 외에도 이제 말로써 막 막말하거나 막 너 왜 이러니 막 이러면서 또 뭐 사장님이 막 욕을 자꾸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욕으로 사람을 부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다 폭행에 해당합니다. 언어적 폭력도 다 포함되고요. 내가 설령 정말로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잠깐 화장실 가느라고 편의점을 비웠는데 그때 막 도둑이 들어와서 편의점을 털렸다. 이런 경우 내 잘못이긴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장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나한테 막 쌍욕하면서 막 때린다. 이거는 다 불법입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나를 때렸다라고 할 때에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사업주, 상급자,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나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모든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것이고요. 그거 말고 그냥 계속 나를 막 위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음흉하게 웃는다, 이런 것도 다 해당하고, 또는 말로써 막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시각적, 육체적, 언어적 행위들이 다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보통 성희롱의 피해자들이 여성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보통 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남성도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료 남자 상사라든지 또는 여자 상사한테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내가 남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마치 내가 남성이라서 이거를 신고하지 못하고 또는 보호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채용 시 면접 과정에서도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고, 이거 역시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내가 면접을 보러 갔더니 이제 그 면접을 보는 사장님이 야, 우리 회사에서는 되게 외모가 중요해.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 한 바퀴 돌아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성희롱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채용 시 면접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아직 채용되기 이전인데 근데 기분은 나빠. 근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예컨대 지금 사장님이 막 엄청 예쁜 여자 연예인 사진을 보내면서 나한테 막 야, 이 여자 연예인 진짜 몸매 쩔지? 완전 대박이야. 막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겠어요? 좀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럽고 좀 기분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이렇게 보면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당황하는 표정의 답변을 했고, 왼편을 보시면 뭐 사장님 아까 그 사진은 너무 불쾌하고 나쁩니다. 이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누군가 나에게 이제 했다라고 하시면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싫습니다. 이런 건 불편하니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제 명확히 표현하시고, 이렇게 카톡이 왔던 거를 캡처를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또는 이제 녹음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 다 녹음 기능이 있죠. 또 막 되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펜처럼 생긴 녹음기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녹음기를 켜고 만약에 언어적인 성희롱을 한다라고 하면은 녹음을 해놓는 거, 즉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는 게 되게 좋고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이제 상담이나 신고, 그러니까 외부에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성희롱 범죄랑 또 다르게
그 직장 내에서의 권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직장의 성희롱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사실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거 또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부 기관이나 외부 센터라든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시면 아마 도와줄 거고, 그러기 전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냥 조용히 녹음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죠. 얘가 뭐라는 내가 너무 싫은데 말은 못하더라도 녹음하는 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리고 싶은 개념이 노동조합입니다. 제목이 이제 우리의 든든한 백 노동조합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혹시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조금 뭐 무섭다라든지 또는 뭐 되게 폭력적일 것 같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은 좀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죠. 막 되게 막 조끼 입고 있고 막 되게 좀 무섭기도 하죠.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더 나은 노동 조건과 노동자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나의 근로 조건, 그러니까 노동권을 쟁취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저 역시 지금 여러분에게 노동법을 설명하고 있고 막 이런 노동법은 이러이러한 거고 이런 것들은 법이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제가 일을 할 경우에 또는 저를 이제 고용한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저도 이제 당당하게 가서 이거 법 위반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관계에서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혼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보자. 또 이제 3명이야. 셋이서 힘을 합쳐보자. 이게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 이제 용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서도 노동조합은 이제 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상에서도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너무 근로조건이 부당한 것 같아. 근데 혼자서는 말을 못하겠으니까 옆에 짝꿍을 막 꼬시는 거죠. 야 이거 어때? 이거 부당한 것 같지 않아? 우리 좀 얘기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둘이 한번 모임을 만드는 것. 이게 단결권. 그러니까 둘이 모일 수 있는 권리가 단결권이고요. 단체 교섭권은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키웠어. 이제 한 10명 정도가 됐어. 이래가지고 야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사장한테 가자. 이렇게 딱딱 가서 사장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걸 원한다. 너도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교섭권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사장이 완전 우리의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럴 경우에 야 우리 좀 더 강하게 사장한테 우리가 무서운 걸 한번 보여주자라고 해서 뭐 단체로 뭐 파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피켓팅,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걸 들고 서 있는 거죠. 이런 걸 한다든지 하는 단체 행동권,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혼자서 내 조직을 내 모임을 만들고 혼자서 사장한테 가면 사장이 당연히 내 얘기를 들어줄 턱이 없죠. 그리고 내가 여기 앞에서 혼자서 뭐 1인 시위를 한다고 할지언정 사장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힘을 합치고 이게 100명, 1000명이 되면 그 힘이 생기는 거고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힘은 바로 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일을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마 이제 곳곳에 있을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뭐 알바노조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뭐가 있을까를 알아보시고 노동조합은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꼭 굳이 노동조합이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나중에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든든한 백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꼭 가입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끝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근로계약이랑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약을 처음 체결하고 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이제 쭉쭉쭉쭉 받아왔던 거고,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관계가 끝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내가 이제 그만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 의사에 의해서 사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아주 이 회사에서 정말 평생을 일했어요. 그래서 60세 정년이 도달했죠. 이런 경우,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회사가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다 근로관계가 끝나는 이유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좀 더 설명드려야 되는 개념이 바로 해고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만큼 이제 돈을 주는 데도 없고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경우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를 바로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행위를 해고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자의 기본 개념이 임금을 주된 생존수단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고가 되면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보통 잘못을 한 게 아니고 고용관계를 도저히 못할 정도다. 아, 도저히 이 사람이랑은 진짜 계속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게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고요. 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너가 해고가 되는 이유와 그리고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라 이런 내용들을 담긴 것들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고요. 해고하기 전에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근로자를 해고할 건데 이 사람이 다음 일자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알아봐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일의 시간을 두고 먼저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진짜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이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고가 무효가 되고요. 다시 이제 복직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요, 일단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퇴직금이나 임금 같은 경우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다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1년 이상을 일을 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게 원칙적인데 때때로 그냥 좀 너무 단기간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 많다. 6개월, 3개월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조금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퇴직금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혹시 여기서 적용이 되는 취업규칙이 있나요? 단체협약이 있나요? 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여기 규정을 살펴보시면은 내가 1년을 일하지 못했을지언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당이 발생하는 거, 이것도 퇴직금과 함께 정산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걸 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니까 이것도 꼭 그만두실 때는 챙기셔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린 노동법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